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원격 강의 하게 돼서 여러분 시험 범위 이후의 단원 3단원인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36년간의 강제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광복을 맞이한 후 해방 3년사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광복 후 통일 정부 수립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드디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광복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복은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빛을 되찾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다만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광복을 쟁취한 게 아니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미국이 발사한 원자폭탄 2방이 빵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 특히나 만주 지역이나 중국 관내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우리 독립투사분들께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다양하고 훌륭한, 정말 멋진 노력들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나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 미국 전략사무국 OSS랑 연합작전으로 한국 광복군이 잠수함을 타고 국내 침공작전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려 했지만, 이게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일본의 항복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인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우리 정부 수립에 관련된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참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버텼더라면, 우리 광복군의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광복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역사,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광복에 관련한 내용이 언제? 2년 전인 한창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 약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이야기해보면,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언제 벌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겠지만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연합국과 전체주의를 내걸고 추축국을 형성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명이서 팀을 맺고 전 세계와 전쟁을 벌였던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독일은 정말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39년에 전쟁이 벌어지고요. 41년 초가 되면요,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전역이 독일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전쟁을 벌이기 전 독일은 오른쪽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 소련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일이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소련을 물리쳐야만 자신의 세력이 공고하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1년 6월 달쯤에 어디를? 소련이랑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점점 독일이 수세에 몰립니다. 특히나 독일의 유명한 장군 중에 누가 있냐면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이 롬멜 장군은 특히나 사막 지역에서 전차 부대를 활용해서 엄청난 전공을 세운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롬멜이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나라들이 뭐가 있냐면 모로코, 알제리, 뭐 이런 나라들, 또 이집트까지 이런 나라들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영국군이랑 싸워서 롬멜의 기갑부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전세가 어느 쪽으로? 독일이 아닌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아프리카를 차지한 기념으로
이집트의 수도였던 카이로에서 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이 세 명의 국가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왜냐면 이미 이때 기점으로 해서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독일이랑 일본은 어떻게든 패망을 할 것이고 우리가 연합군의 입장에 승리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전후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 지금 전체주의 국가들 독일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즉시 독립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1945년 5월 1일이 되자 누가 그 전날 하루 전인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되고요. 독일이 완벽하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남은 추축국은 딱 한 나라가 남았죠.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일본이란 나라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베를린 왼쪽에 보면은 브란덴부르크라는 커다란 주가 있는데요. 그 주의 주도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포츠담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포츠담에서 다시 한번 모입니다. 아까 말했던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제스, 그리고 뒤늦게 소련의 스탈린까지 모여가지고요. 다시 한번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이 되자 우리 민족의 독립이 세계인으로부터 확고히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그런 와중에 점점 일본의 전세가 기울고요. 일본의 멸망, 일본의 패망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중국이나 우리나라 내부에서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들은 중국 국민당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중국 본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북지역은 주로 공산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특히나 김두봉이나 김무정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성한 화북 조선 독립 동맹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군과 저항을 하면서 일본이 망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질 광복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는 뭘 선택하자? 여러분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대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국내에서도 몽양 여운형 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할 것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조선 건국 동맹을 재결합시켜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는 국외에 있던 임시정부나 조선 독립동맹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반도에서 가장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던 기구입니다. 지방 곳곳에 여러분 지부를 설치합니다. 임시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요. 거기서 뭐 했냐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의 공권력이 빠져간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2,000개 이상이 전국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 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진주할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도 수립을 했지만 이거는 미국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고 스르륵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광복 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하나였습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로 진주를 해서 들어와가지고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 군정을 실시하게 됐냐면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자, 일본군이 여러분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일시에 빠진 게 아니라 남아있겠죠. 그래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을 무장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국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미국이 커다란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자,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요, 여러분.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이랑 가장 격렬하게 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은 카미카제라고 해서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고 끈질기게 미국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인이라고 하면은 저력을 가진 나라다. 점령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포츠담 선언에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의 전장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이랑 싸웠던 태평양, 또 하나는 중국이랑 싸웠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이 지역, 두 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평양 쪽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철저히 물리치게 되고요. 남은 병력이 중국 쪽에 위치해 있겠죠. 자, 그런데 소련은 누구랑 맞짱을 떴었냐면 독일이랑 1대1로 맞짱을 떠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본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자신의 나라의 군인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소련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이 더욱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스탈린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중국 쪽 지역에 퍼져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누구한테? 소련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소련이 만들어지기 전 러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를 인정해준다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소련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련은 본격적으로 군대를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돌려가지고요. 중국에 위치해 있던 일본 군들의 무장 해제를 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일본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네, 맞아요. 끈질기게 버틸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미국은 이 끈기 없는 일본 군인들이 소련이 들이닥치자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무장 해제를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리는 뜻이에요. 총이랑 무기를 버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빠른 시일 내에 8월 초가 되니까요. 소련군이 어디로 와요? 한반도의 가장 북쪽인 청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미국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미국을 이끌던 맥아더 장군이요. 누구에게? 소련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양에서 한반도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미 이 시기에 소련이 북한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가만히 두면 한반도가 새빨갛게 공산주의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을 하고요. 남쪽에는 미국이 군대를 주둔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자, 소련은 나쁜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38선이 생기게 되고 남과 북이 갈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우리 한반도에 살던 그 어느 누구도 이 38선이 분단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통일된 정보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 38선이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분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선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련은 북한에서, 미국은 남한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점. 선생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안타까웠던 점은 미국은 정말 좀 안타까워. 왜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요. 일본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잠시 동안 군사정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게 뭘 심어줬냐면 일본인들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선물해 주고요.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패전국을 잘 대처하고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란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뭘 해버려요? 일본이 만들어놨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즉, 친일파가 득세했던 행정체계, 경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생님은.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물론 친일파는 다 처단을 했겠죠. 뭐 공개 재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기록되지 않게 친일파들을 전부 처단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김일성, 소련과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온 김일성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본의 잔재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자신들만이 인정을 받고 목소리를 내야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아까 설명했던 임시정부라든지 조선독립동맹 같은 우리 독립운동단체 또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통일된 정부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떻게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나 미국에서 활약했던 이승만 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임시정부의 수장의 역할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민족운동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자, 여기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립정부를 수립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요였던 모스크바에서 누가? 삼국,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 세 개의 나라의 외상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을 뜻합니다. 이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 남한을 지배하고 있었던 미국,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로 영국이 붙어가지고요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서술형 평가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뭐 있냐면 첫 번째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다? 이 혼란을 잠재울 임시정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는 논란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북한과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한반도를 관련해서 영향을 끼쳤던 4개의 나라들이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라는 걸 꽝꽝꽝 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G1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 이 당시에는. 그런데 누가 라이벌이었냐면 공산주의로 맹인을 떨치던 소련이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시기를 뭐냐면 총칼로 뜨겁게 싸우는 열전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서로의 영향을 펼쳐가는 차가운 전쟁이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서로 치열하지 않게 차갑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의 국가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높아야 된다. 미국의 영향력이 높아야 된다. 미국의 적대적인 정부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담았기 때문에요. 뭘 주장했냐면 신탁 통치를 누가? 미국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즉시 독립을 해도 소련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즉각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목소리를 강력히 냈기 때문에 소련은 한 발 물러서서 조각, 오케이 알겠다,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 한반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점,
진짜 해방 3년사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투성입니다. 이 부분을 전공하고 공부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일제강점기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역사였다면 해방 이후의 우리의 역사는 안타깝고요. 조금은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역사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올바르게 한반도에 퍼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한 언론사가 오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언론사가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이 어떤 언론사가 어떻게 오보를 했냐면요, 여러분 완벽하게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라고 내용이 뒤바뀌어서, 그리고 위의 내용들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공동의 설치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딸랑 이 내용 신탁 통치를 한다는 내용만 가장 먼저 헤드라인에 딱 떠가지고 한반도에 쫙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한반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탁 통치는 뭐다?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전부 다 올바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요, 여러분 신탁 통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라는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일단 정부를 수립한다, 이러한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모스크바 3상회의 총체적 지지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던 우익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들은 철저히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격렬하게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자 일본에 붙어먹었던 나쁜 사람들, 친일파 사람들은요 자기 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꽁꽁 숨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았겠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철저히 우리 민족에 반대되는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민족 대 반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옹호해주고요, 지켜주고요,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 우리 민족을 때려잡고요, 고문하고요, 괴롭혔던 사람들, 민족과 반민족의 대립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선과 악이겠죠. 그런데 삼상회의 결과가 퍼지면서 민족과 반민족이었던 이러한 대결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좌익과 우익,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믿느냐, 사회주의를 믿느냐,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서요 철저하게 다투게 됩니다. 선생님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서 여러분 다락방과 지하실에 숨었던 친일파 애들이요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익, 민족주의자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반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대결 구도가 바뀌자마자 뭘로? 우익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철저한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대결 구도가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좌와 우로 나눠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태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개 언론사가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오보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언론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론사 하나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분명히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서 민족과 반민족에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민족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3년사는 혼란으로 점철된, 혼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배우겠죠. 전개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 모스크바 3장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를 도와주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86년 3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서울에 가게 되면 여러분 덕수궁 석조정, 이 석조정 건물이 미소 공동위원회 건물로 쓰였다고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합류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소련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미국아, 이렇게 우리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들, 즉 우위, 반탁운동 세력들이 가득 찬데 이러한 세력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협조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자. 즉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한 세력들, 좌익 세력들만 데리고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소련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미국은 뭐라고 반론을 했냐면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떤 자유가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찬탁을 하든 반탁을 하든 그들의 세력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반론을 합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평행선처럼 두 나라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좌익 세력들만 데리고 정부 수립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버려지겠죠. 한반도가 시뻘겋게 물들겠죠. 반면에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좌익만 데리고 정부 수립을 해야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한반도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채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쭉 올라가서요, 결렬이 되자 3월달에 개회를 해서 5월달쯤에 폐회를 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이 사람 세 줄로 요약되는 사람 이승만 있죠. 이승만은 국내 정치는 최악이었지만 국외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은 거의 최고였습니다. 이승만이 보기에 세계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소련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다. 소련은 북한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고 미국은 남한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대통령 병 걸린 사람인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오케이,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정읍이란 지역, 광주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6월 달에 정읍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아하니 통일된 정부 수립은 힘들 것 같다. 그럼 뭐 하자? 우리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김구선행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광복을 이뤄냈는데 우리가 분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한 민족이다. 어떻게 우리가 나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좌익과 우익들이 모여가지고요, 합작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쪽이 좌라면 이쪽이 우가 되겠죠. 자, 이 좌우 합작위원회는 여러분들 극좌, 극단적인 좌파와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라요, 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자,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요?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극좌에 있는 사람은 소련의 지시를 받았던 박헌영이 만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같은 세력들이 가장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였던 김구나 이승만 같은 사람이 구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도 좌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여운형 선생님,
그리고 중도우파를 대표했던 사람이 김규식 선생님. 이 두 분이 필두로 해서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좌우합작 원칙 같은 것도 발표하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여러분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지원했을까요? 미국은 남한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민족 정서라든지 심리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깜깜이인 상태에서 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 쌀 같은 것들을 배급제로 바꿔가지고 잘못했다는 내용들 또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잘못 나눠준 사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요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미국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미국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미국은 남한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운형과 김유식 선생님이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좌우합작 원칙 같은 경우에서는요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정보 수립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특히나 입법기구, 법을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인지 또 친일파 자식들, 친일파 녀석들을 어떠한 방법을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유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일본이 비유하기를 한국인 한 명 한 명 개인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을 한데 모으면 통합이 잘 돼야 한대요. 통합이 잘 안 됩니다. 끝끝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몽양 예원영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국외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요. 끝끝내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하신 독립운동가십니다. YMCA라고 선생님 야구를 좋아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야구단도 직접 운영을 했고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셔가지고요. 세계인이 알아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수차례 암살 위협을 다 이겨내신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예원영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집에서 자택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요. 자, 정말로 잘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암살 시도를 다 쳐내신 분인데 선뜻 길을 가시다가 교차로 같은 걸 만났거든요. 근데 앞차가 예원영 선생님의 차를 가로막더래요. 그리고 왜 안 비키지 하면서 후진으로 나가려고 차를 뒤로 쭉 빼는데 또 한 대의 차가 와서 뒤에 길을 막더래요. 그러면서 느끼신 거죠. 나 암살 당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뒤에 가로막은 차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총으로 예원영 선생님을 암살하게 됩니다. 자, 예원영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암살을 당하시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위원회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채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7년 5월 달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고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내자라고 했으나 이 문제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들어갈 단체에 대한 논의를 두고서요. 이 두 명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느 나라도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은 생각을 굳힙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소련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북한까지 우리 힘으로 만드는 건 힘들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이었던 유엔에 상정 올리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이때 당시 유엔은 지금으로 치면 범국가적인 단체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었냐면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자, 그런 유엔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올리자 유엔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다 없애자. 임시정부 나발이고 미소공동회는 안 돼. 신사속주 다 필요 없으니까 뭐 하자?
그들의 힘으로 즉각 독립을 시키자라는 생각에 한반도 전체에서 인구 비례를 통해서 이들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 다음에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라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의심쩍죠? 결과가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을까요? 미국의 입김이 작용을 했습니다. 누가? 북한 지역에는 산지가 많아요, 여러분. 남쪽 지역에는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뭐가 훨씬 많았냐면 남한이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남쪽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자 여러분 소련이 바볼까요? 소련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하, 눈치를 채고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단이 인구조사위원단이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하자 남한은 오케이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소련이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엔 소총회에 다시 한번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올립니다. 야, 우리는 너희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구조사위원단이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이 막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준비해놓은 답변을 제시하죠. 뭐 하자? 실시 가능 지역에서만 뭐를 하자? 선거를 해서 실시 가능 지역에서만 정부를 만들자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만 최초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재헌 국회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과거에는 국경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공휴일이었는데 지금 쉬지가 않죠.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요. 8월 15일 정확히 3년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3년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대표를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요. 누가 뽑혔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대통령병을 이루게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정부가 수립되자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필두로 해서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재미나게도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요. 빠르게 권력이 모였고요. 빠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친일파도 처단을 했고요. 농지도 개혁을 했고요. 산업재 같은 것도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인 46년 2월 초가 되면 2월 10일 정도가 되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식 발표를 늦게 했느냐? 뭘 전가하기 위해서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누구한테요? 남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달 있다가 9월 9일 날 정부 수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했으나 남한, 너희들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거다? 분단이 된 거다. 분단의 책임을 누구로 돌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은 한 달 있다가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해방 3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빠졌을까요?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면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은 죽어서도 뼈가 하얗게 백골이 되서라도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는 걸 절대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김규식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서요. 남북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소총회의 결과로 실시 가능 지역에서 선거가 선포가 되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김규식과 손을 잡고요. 38선을 넘어서 북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린 거죠. 김구 선생님은요, 여러분 교과서 88페이지에 쓰듯이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하면 그래서 보듯이요,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라는 건 소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북 협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김구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김구 선생님께서 가시면 이용만 당하다 끝날 것입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 뼛속부터 민족주의였던 김구 선생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유식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서요,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는 걸 열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문을 발표합니다. 절대로 총선거하지 않고 분단 정부 수립을 막고 미국과 소련을 당장 철수시키고 우리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의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으나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김구 선생님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직접 자신의 의견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터벅터벅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거에 참여만 했더라면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은 고집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감히 어떻게 분단 정부 수립하는 이러한 선거에 내가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님들의 지지자들이 전부 다 이 총선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형 국회의원들, 2년밖에 역할을 다하지 않는 재형 국회의원들은 중도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좌우에 극단적이지 않은 중도파, 무소속 의원들이 대량 당선이 됐고요.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누구보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노력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신데, 물론 이승만도 노력을 안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점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점은, 총선거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어요. 300명 뽑아야 되는데 298명인가 밖에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2명 어디 갔을까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은 바로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할 일 없이 놀던 우파 세력들, 이 우파 세력들이 진짜 민족주의자인지 모르겠어요. 소련이 괴롭혀가지고 많은 수의 친일파 녀석들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남쪽의 인구가 엄청나게 부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 일 없이, 특히나 미국 군정이 실수를 많이 저질러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누구를 증오하게 되냐면요, 좌파 세력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런 젊은 세력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요, 누구를 때려잡았냐면 공산주의자들, 좌파 세력들을 때려잡는 그런 비극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는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넘어가서요, 이 총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린 총선거를 반대한다 라고 소규모로 주장을 하게 되자 많은 수의 우파 청년들이요, 제주도로 넘어가서요, 이들을 탄압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산주의자를 잡겠다, 빨갱이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들어왔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민간인들, 착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맨날 도망다니니까, 배고프다고 난리치니까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또 협박을 통해서 밥을 줬을 뿐인데 전부 다 잡아가지고요, 너무나 잔인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게 제주 4.3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50총선거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란 아닌 반란, 어떻게 보면 반란이겠죠. 반란 제주에서 벌어지자
제주도랑 가까웠던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진압을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명령을 하자 여기 군대 안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수 11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순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수하고 순천에 있던 군대 내에 위치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랑 순천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고요. 우리 국가,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자 국군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수 11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빽빽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광복을 맞이해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해방 3년사를 공부했어요. 뭐부터 시작을 해서 광복을 맞이해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그래서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민신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이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국내에서는 여원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치안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38선이 그어지고 어떻게 보면 분단이 돼버렸다. 그런 와중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시켜주기 위해서 모스크바라는 지역에서 세 개의 국가,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고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해준다. 이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정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이 최대 5년 동안에 신탁 통치를 한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한반도에 퍼졌기 때문에 민족과 반민족이라는 대결 구도에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민족사의 비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수립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46년 3월달에 만들어진 1차 미소공동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중도 세력들이 모인 좌우합작위원회, 누구가 지원해줬다고요? 미국이 지원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열렸던 2차 공동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결론을 보지 못하고요. 이런 문제 어디로 넘깁니까? 우리끼리 해결이 불가하니까 미국이란다. 유엔으로 보내자고 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통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하니 인구가 적었던 북한에서 소련이 거부를 하자 8월 달에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실시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하라고 하니까 5월 11일 총선거를 통해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재헌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됐고요. 이를 토대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 있다가 북한도 분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한 달 있다가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와중에 누가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께서는 김규식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서 분단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남북 협상을 진행했으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의로 그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또 50총선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일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란이 벌어지자 이를 서북 창란을 비롯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파 세력들이, 구구 세력들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면서 제주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쳐나가야 될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를 진압하려고 여수와 순천에 대기하고 있었던 국군에게 명령을 했으나 이들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게 되자 이를 진압하는 여순 11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방 3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